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7년차 전업주부예요. 한 남자와 17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을 꼽으라면 우리 부부의 결혼 자체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한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그래도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신랑이 바뀌어 있는 걸 알게 됐을 땐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제 인생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5살 무렵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게 된 저는 처음 4년간은 친할머니와 살았어요. 하지만 몇 년 뒤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이후로는 고모집과 외삼촌집, 작은아빠 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다들 생활이 넉넉지 않은 터라 군 식구 하나 느는 게 반가울 리 없었어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차라리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린 저로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돈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어른들 누구도 그 돈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 번은 고모한테 돈 얘기를 꺼냈다가 욕만 옴팡치게 얻어먹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빠가 남긴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얘기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껏 불쌍해서 키워줬더니 누굴 도둑으로 몰아. 너 그럴 거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네가 지금 딱 그 짝이잖아. 조그만 게 아주 팔랑 까져서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조카년한테 이딴 소리를 들으면서도 뭐가 불쌍하다고 삼시세끼 먹여 키우고 있으니 이놈의 기집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그날로 내쫓을 테니까. 고모,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내쫓는다는 말이 두려워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날 이후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때 생각한 건 부모님이 남긴 돈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직접 벌어야겠다는 거였어요. 고모 집에서 지내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을 때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번 돈으로 제 용돈은 충당할 수 있었어요. 방학 때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비상금도 마련했고요.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외삼촌이 외숙모 몰래 종종 용돈을 주기는 했지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내 손으로 벌려고 애를 썼어요. 뻔한 살림에 어린 동생들도 둘이나 있어서 군 식구인 저한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번 돈 때문에 외삼촌과 말다툼을 하는 외숙모를 볼 때마다 모든 원흉이 나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작은아빠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냈는데 혹시라도 제가 눌러 앉을까봐 작은아빠를 비롯해 온 가족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라서 금전적으로 기대지도 않았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들 돈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우리 너한테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고등학생이 둘이야. 앞으로 돈 들어가려면 남았단 얘기지.
너도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눌러 살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니? 말로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한 달 신세 진다고. 하지만 그 한 달이 2달 되고 1년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네 작은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널 돌봐야 할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건 너도 알아야 해. 그동안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마음 다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작은엄마 말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입장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 성적을 걱정하는 건 제게 있어서 사치였어요. 어떻게든 집에 폐 안 끼치고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였을 정도로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린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어쩌겠어요. 내 인생이 이런 걸요. 그래서 일찍부터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될 만한 거에 집중했어요. 제가 선택한 건 돈을 버는 거였어요. 돈을 벌어서 더는 눈칫밥 먹지 않고 언제 쫓겨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요. 그리고 그 계획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현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를 따라 저도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거든요. 친구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 방을 얻은 우리는 월세와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원룸 보증금은 친구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왔던 터라 생활비 버는 건 솔직히 걱정이 안 됐어요. 그보다는 친한 친구랑 같이 어른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죠. 친구와 원룸 생활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들떠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뭐고 없었어요. 하지만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싸움도 하고 이혼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저와 친구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와 저는 함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워낙 친한 사이라서 눈빛만 봐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 정도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생 신분인 친구와 고졸 아르바이트생인 저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활 패턴부터 평소 상대하는 사람들, 주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 보니 어느 순간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거기다 학벌 차이가 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설계 자체도 달라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세훈아, 너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나 하고 살 거야? 당장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더 하든 자격증을 따든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게 낫지 않아? 그건 나도 알지만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부모님 도움으로 학교 다니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너도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없잖아. 그 무렵 친구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해외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집 문제 때문에라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거였죠. 그러다가 반년 뒤 친구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갈라서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초반을 함께 해온 친구였기에 누구보다 많이 의지하고 살아서 그런가 친자매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구와 다시 만날 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죠. 몇 년간 쉬지 않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이어온 덕에 원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월세며 생활비가 2배로 들어가자
이제야 비로소 홀로살이가 실감이 나더군요. 친구 말대로 언제까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규직이 되어야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생활도 안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을 줄이더라도 앞으로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도전하게 된 게 피부관리사 자격증이었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실력만 있다면 정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전 아르바이트 하나를 그만두고 오후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학원에서 열심히 자격증 준비를 한 저는 4개월 만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특출났던 건 아니고 다들 이 정도 기간이면 합격을 하더라고요. 자격증은 생겼지만 그렇다고 바로 직장에 취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학원 원장님 추천으로 대형 샵에 들어가 수습 기간을 보냈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자체 평가 성적에 따라 취업이 결정됐어요. 다행히 저는 샵에 남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4년 만에야 아르바이트 생활을 청산하고 정직원이 된 거예요. 비록 몸은 고됐지만 제 일의 특성상 지명 손님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더 좋은 샵으로 스카웃되기도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3년 차에 강남에 있는 꽤 이름 있는 샵에 스카웃돼서 남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샵의 위치나 규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찾는 손님 수였어요. 내가 담당하는 손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직원들 사이에서 신사동 사모님으로 불리는 부동산 큰손이었어요. 정확히 소유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을 비롯해 당시 핫하던 홍대와 연남동까지 아파트며 빌라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신사동 사모님한테 연주를 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3년 차기는 하지만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터라서 아직 이렇다 할 큰 고객을 담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신사동 사모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제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원래 신사동 사모님을 담당하던 선배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담당 고객 수가 적었던 제가 대신 맡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신사동 사모님이 젊고 입이 무거운 직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된 거였죠. 소문이 하도 대단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평범한 중년 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부를 누리고 살아서 그런가 행동 하나하나에 부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저 시간 꽉 채워가며 묵묵히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신사동 사모님 눈에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이후 샵에 오실 때에도 저를 지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반년 넘게 사모님 담당으로 일을 했지만 우리가 나눈 얘기라고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얘기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지 뭐예요. 이전 샵에 다닐 때만 해도 전셋집은 꿈도 못 꿨어요. 월세 원룸 생활도 감지덕지였죠. 그런데 이직을 하면서 기본급도 높아지고 은행 대출이 가능해져서 전셋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면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으니
저로서는 목돈을 만들 기회가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원룸 계약 기간이 반년 남짓 남은 상태라서 당장 옮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고 이사를 했던 건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던 터라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이사 전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먼저 치러달라고 연락을 해왔길래 어차피 줄 돈 하루 미리 보내준다고 뭔 일 있겠나 싶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 집에 가보니 다른 세입자가 떡하니 살고 있더라고요. 일주일도 전에 이사를 들어왔다면서요. 문제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 지역 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한 계약이라는 거였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당장 싣고 온 짐을 풀 곳도 없었거든요. 트럭기사 아저씨는 짐은 어디에 풀 거냐고 닥달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나가달라고 성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이전 원룸 주인 아줌마한테 부탁해 일주일 더 그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며 주민등록번호까지 모조리 가짜여서 사기꾼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통화를 했던 전화번호도 이미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나올 뿐이었고요. 당장 지낼 곳이 막막해진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정신은 온통 집 문제에 쏠려 있었죠. 그날따라 잔실수가 많았는데 제게 실수를 봤던 신사동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연 씨, 무슨 걱정 있어? 평소랑은 달라서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덤벙대는 사람은 아니잖아. 일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금지돼 있었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제 상황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를 위아래도 살피시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세은 씨는 부모님이나 여타 가족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흉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해서 묻는 거야. 네, 친척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산 지도 좀 되고 도움을 청할 사정이 안 돼서요. 그거 참 안 됐네. 그럼 이렇게 할래? 내 아들이 요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집에서 일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서 말이야. 가사 도우미는 따로 불러 쓰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간단한 심부름이나 조금 해주면 돼. 요즘은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게 힘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세은 씨 상황이라면 오히려 잘 맞을 것 같네. 샵 일도 계속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에만 심부름 정도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제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 그래서 심기가 꼬여 있는데 그건 세은 씨가 무시하고 지내면 될 거야. 내가 김 기사한테 말해둘 테니까 내일 오전 중에 짐 옮기고 일 시작해. 그럼 월세나 공과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드님한테 직접 내면 되나요? 뭐? 월세?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그냥 살아. 대신 내 아들 일거수일투족은 나한테 바로바로 알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신사동 사모님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샵과는 버스로 2정류장 거리여서 출퇴근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집은 또 얼마나 넓은지 10식구가 살아도 충분할 정도였어요. 그런 큰 집에는 저와 사모님이 아들뿐이었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다리가 불편해서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심기가 꼬여있다던 사모님 말씀과 달리 아드님은 과묵하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으니까요. 사모님은 샵에 올 때마다 집에 따로 손님은 없었는지 아들이 하루 종일 뭘 하며 지내는지 물었지만 대답해드릴 거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되어가던 어느 날 저녁을 짜게 먹어서 그랬는지 잠결에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안방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문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드님이 진땀을 흘리며 잠결에 끙끙 앓고 있는 거 있죠. 흔들어 깨워봤지만 도통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바들바들 떠는 남자의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꼭 감은 눈 옆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악몽이기에 성인 남자가 이렇게 아이처럼 겁에 질려 잠을 설칠까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남자는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은 차마 사모님께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모자 사이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니 친모자지간이 아니라는 것과 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저를 이 집에 보내준 건 사모님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쪽은 남자여서 나름의 노선을 타게 된 거였죠. 물론 남자는 제게 그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에요.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보고가 없자 사모님은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세은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날로 먹으려 드는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세은 씨를 그 집에 보냈다고 생각해? 정말 잔심부름이나 해주라고 보낸 것 같아? 눈치가 없는 거야, 없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뭘 했어야 하나요? 다 원참.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야겠어. 우리 아들이 다리는 그 모양이어도 인물은 그만하면 어디서 빠지진 않잖아. 다리가 불구지 남자 구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세은 씨, 여자는 자고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변하는 거라고. 언제까지 남의 얼굴이나 만지며 살 거야? 잘 생각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사모님 전담이었던 직원들의 조건이 떠올랐어요. 젊고 입이 무거운 사람, 팁도 잘 주고 까다로운 분이 아님에도 왜 그렇게 전담이 수시로 바뀌었는지도 말이죠. 모르면 모를까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집에서 남자를 마주칠 때마다 화들짝 놀라곤 했어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러자 하루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쪽을 어떻게 할까봐 날 피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세은 씨한테 나쁜 짓 할 생각 없으니까.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은 방 구하는 대로 나갈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 집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세은 씨 보고 날 꽃이라고 하던가요? 몸이라도 던지래요? 하여간에 세월이 흘러도 천박한 건 여전하네. 그런 거라면 집 안 나가도 돼요. 나도 사람 자주 바뀌는 거 싫으니까. 어머니한테는 대충 둘러대세요. 나랑 꽤 가까워졌다고. 그럼 귀찮게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존심상 당장 나가겠다고 해야 맞겠지만
가난이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더라고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나간다 해도 고시원 정도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구차해도 얼마간은 더 붙어 있자 싶었죠. 그렇게 남자 집에 얹혀 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남자가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이었죠. 문제는 당시가 장마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밤 남자 방에 찾아가 악몽에 시달리는 남자를 챙겼어요. 마른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위로의 말도 해주곤 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남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심한 발작까지 이어져서 발버둥 치는 남자를 끌어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남자가 잠에서 깬 거예요. 저는 그저 괴로워하는 남자를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남자 입장에선 성추행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놀라서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부탁입니다.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 안 해요. 그런데 혹시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잠결에 사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시작된 남자와의 대화는 날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남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친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덤프트럭이 덮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사고로 친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여자가 지금의 새어머니였어요.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는데 본처가 죽자마자 바로 본가로 들어왔다더군요. 남자가 그 사실을 안 건 1년 넘게 병원에서 지내다 퇴원한 날이었어요. 자신과 친모가 사라진 집에는 아버지의 내연녀와 그 자식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살고 있었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게 된 남자는 집안의 애물단지이자 불청객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온 건 성인이 된 이후였어요. 입학한 대학 근처에 집을 얻어 살게 된 거죠. 집을 나왔다고는 하지만 가사 도우미와 운전 및 등하교를 돕는 도우미까지 새어머니 사람들로 채워져서 감시 아닌 감시를 받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남자는 매번 핑계를 대고 여전히 밖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어머니가 내 집에 여자들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여자를 붙여 결혼을 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그 집에서 확실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아버지는 아무리 여자에 빠져 본처가 죽자마자 내연녀를 집에 들였다고는 해도 자기 자식까지 버릴 만큼 매정한 인간은 아니었나 봐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혼자 나가 산다고 하자 집에서 데리고 살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셨던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안 그러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하셨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그 관심이 멈추지 않을 것 같자 새어머니는 차라리 결혼시켜서 완전히 내보내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이런 집에 딸 자식을 줄 리도 없고 거기다 남자가 하반신 불구라서 결혼 상대를 구하기란 더더욱 힘들었어요. 저처럼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제격이다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부모님을 차사고로 잃은 터라 남자의 아픔이 남의 아픔 같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기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남자한테는 그런 마음의 담장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꾹 누르고 있던 서러움과 아픔이 터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위하게 되었어요. 한 집에서 산 지 2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 얌전한 고행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잘 됐어. 우리 아들이 다리는 좀 불편해도 인물 좋지, 학벌 좋지. 무엇보다 걔 아빠가 돈이 많잖아. 그래도 명색이 큰아들인데 건물 하나 안 주겠어?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세은 씨 땡 잡은 거야. 그래, 결혼은 언제 하기로 했어?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올해 안에 하면 좋겠는데 세은 씨는 어때? 네? 결혼이요? 사모님, 뭔가 잘못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니긴, 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는데 세은 씨가 아침에 우리의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는 거 봤다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때? 뭐야, 요즘 말로 원나잇이다 이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아주 여운해? 우리의 마음 잡고 나니까 이제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좋아, 결혼만 해. 그럼 45억짜리 건물 하나 줄게. 미리 말해두는데 분수에 넘치는 걸 바라다간 손에 쥔 것도 뺏기는 수가 있어. 명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날을 새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그날, 아침이 돼서야 남자 방에서 나온 저를 도우미 아주머니가 보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비밀이었기에 더는 새어머니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바람에 남자와 저는 밤을 함께 보낸 사이로 기정사실화 되었지만요. 어떻게든 남자를 부친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혈안이 된 새어머니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처음엔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 아버님까지 집에 찾아오시는 바람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새어머니와 달리 아버님은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집안 사정부터 자라온 환경, 그 밖에 사람 됨됨이까지 며느리로 드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떨리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후로도 따로 저를 부르셔서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자는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에 새 어머니가 연관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형을 마치고 찾아왔었거든요. 아들 수술비 때문에 벌인 짓이라면서 울면서 사과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중간 브로커를 끼고 벌어진 일이라서 그걸 새어머니와 연관시키기가 힘들었어요. 그 연관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새어머니 눈을 피해 사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결혼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이제 제 결심만 남은 상황이었죠. 남자를 도와 결혼식을 올리고 시간을 벌어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발을 뺄 것인가. 살면서 지금까지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도움만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생애 처음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혼자 버려졌던 나와 남자가 자꾸 동일시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자를 돕기로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결혼식을 보름께 앞두고 저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신혼집은 살던 집에 꾸리기로 해서 안방 침대와 화장대 같은 가구 몇 개만 바꾸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함께 움직이기 불편해서 새 어머니와 함께 가구를 보러 다녔어요. 마치 안방 마님이 종년한테 선심 쓰듯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사고 이후 매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수간호사, 사무장님도 다들 친했어요.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된 이후 저도 자주 함께 왔던 병원이기도 했어요.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다들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의 물리치료는 길어졌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친인척들한테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와주실지 몰라서 저는 남편과 함께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휠체어 뒤에 섰는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선 거였죠. 마침 그때 식장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 앞에 우뚝 서 있는 남편을 본 사람들이 다들 입을 떡 벌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한 세 걸음쯤 걸어 들어갔을까요? 혼주석에 앉아있던 새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날 확실히 트럭으로 밀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제 애미가 아니라 저걸 황천길 보내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쳐들였는데 그 멍청한 트럭 기사가 말길 못 알아먹어선? 거기까지 말을 하던 새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아버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거든요. 그 사고 당신이 사주한 거였어? 우리 용현이랑 용현이 엄마 죽으라고? 그래놓곤 지금까지 날 속여온 거냐고.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어차피 당신도 그 여자랑 정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병이라도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난 당신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라고요. 이 여자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님과 새어머니는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싸늘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짓더군요. 지난 10수년간 아버님과 새어머니 눈을 피해 힘겨운 재활을 하며 오늘 이날을 준비했던 남편이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데 보였어요. 아직 온전히 걷기에 무리인 상태인데 결혼식 전날까지도 엄청 연습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늘의 단 3걸음을 위해 말이죠. 아무튼 저도 감쪽같이 속았던 남편의 깜짝 이벤트에 결혼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얼마 뒤 10수년도 훨씬 지난 그날의 교통사고는 재수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변호사를 선임해 재수사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사람 목숨까지 빼앗은 새어머니는 뒤늦게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실형을 살게 되었거든요. 사과를 낸 트럭 기사와 브로커의 증언 덕분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덕분이었죠.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은 아버님의 눈밖에 나서 본가에서 내쫓겨 외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뒤늦게 남편의 친모 무덤에 가서 사과를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저희가 본가에 들어와 살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1초의 망설임 없이 거절했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그 여자랑 외도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죽인 건 그 여자지만 아버지도 어머니의 죽음에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밟으셨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아버지께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외가에서 받아간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생각이고요. 애초에 아버지가 그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된 건 다 제 외가 덕분이었으니까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된 것도 지방 유지였던 남편의 외가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덕에 돈을 벌어놓고는 보란듯이 외도를 저질렀으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남편은 아버님과의 연을 끊었고 아버님을 다시 보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아버님의 장례식 때였어요. 우리 부부의 결혼식이 있고 이듬해부터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아버님의 재산을 하나 둘 증여받았기 때문에 아버님께 남은 재산은 살고 있던 집과 상가 한 채뿐이었어요. 새어머니와는 이미 이혼을 한 터라 남은 재산은 새어머니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물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부부를 본 새어머니는 죽 써서 개줬다며 어찌나 궁시렁거리던지 세월이 지나도 탐욕스러운 심성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남기셨던 재산과 보험금이 어떻게 사라졌었는지 업체를 통해 진상 파악을 해주었어요.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친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빼돌렸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되찾아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고모와 작은아빠가 한 짓은 괘씸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부모 잃은 저를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에 와서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위장결혼에 가까운 결혼을 한 우리 부부였지만 17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고 있지만 제게 있어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멋지고 든든한 남자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세상 다정한 아빠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부는 너무 일찍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은 이 순간이 지나는 게 아까울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미리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통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해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복이 당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도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